페이지 수가 좀 많긴 한데 그럼에도 이것들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한 페이지 벌써 잡아먹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면서 먼저 뒤에 화면 보이시죠?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첫 번째 1번 들어가면 셀프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의 전이라는 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이 내용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재 청소년부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두 번째로는 나는 청소년부를 위해서 어떠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인데 이거를 혹시나 지금 펜이 없으신 분은 손만 좀 들어주시면 지금 사무관사님이 펜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은 나눠주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를 보시면 학습효과 피라미드입니다. 학습효과 피라미드라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듣기만 해서는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언가 써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 얘기를 나눠보고 했을 때 진짜 자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소그룹 할 때마다 항상 뭐 로마서 하면 로마서 5번 딴 사람한테 전해라, 에베소서 하면 코칭반에서 에베소서 전해라, 출애굽기 전해라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로 설명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 머리에 각인이 되고 학습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빈칸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빈칸으로 해놨는데 이 학습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다 빈칸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언어로 이렇게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써보실까요? 현재 나는 청소년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청소년부를 위해서 어떠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걸 한번 써봅시다. 네. 일단 쓰시면서 쓰고 나면 이걸 가지고 옆 사람과 나눌 거거든요. 나눈다는 게 뭐 발표를 해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학습 효과 때문에 자기의 언어로 이걸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쓰기 애매하시다 싶으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유튜브 방송이 나가는데 갑자기 방송 사고가 일날까 봐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됩니다. 이제 한 10초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쓰셨다고 생각해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첫 번째부터 현재 나는 청소년부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나눠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어떠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자리 옮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씩, 두 분씩, 뭐 필요하다면 세 분씩 나누셔도 되고요. 한번 자신의 거를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하셨으면 사담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할 때까지 조금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초 정도 더 드리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30초 정도만 시간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네, 이제 한 10초 정도만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고, 네, 다 마무리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넘어갈 건데 방금 나눈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빈칸에 보면 강의 후라고 적혀 있잖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내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다음 세대 알아보기인데 첫 번째로 세대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세대가 있다라고 하진 않지만 비교적으로 대부분 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부터 해서 미국에서부터 이게 세대 구분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 혹시 내가 베이비붐 세대다 손 한 번만 들어.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X세대다. 네, 손 들어. 감사합니다. 나는 밀레니엄 세대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G세대다. G세대, Z세대, G세대.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이전에 태어났다 있으신가요? 네, 다 손 드셨죠? 이게 지금 세대가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출생 연도를 보시면 약 15년 주기로 계속해서 세대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잡아놨거든요. 15년 정도의 주기로 세대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인구 비중은 이거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의 179페이지에서 발췌를 한 건데 그래서 인구 비율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미디어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면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수작업하고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X세대에 넘어가서부터는 그때가 뭐가 나왔냐면 286 컴퓨터, 386 컴퓨터 그런 것들 나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이라는 거는 디지털이라는 것들을 아예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대가 이제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맛보기를 하고 있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세대인데 유목민은 이 세대는 체득화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제가 그 밀레니엄 세대거든요. 네, 밀레니엄 세대인데 제 때는 중학교 때 뭘 했었냐면 컴퓨터 활용 능력 공부를 했었어요.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엑셀을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PC방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PC방이 생겼습니다. 그때 디아블로2하고 스타크래프트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쭉 이제 조금씩 체득화하기 시작한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G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디지털이 자연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 세대는 진짜 완전 네이티브 오브 네이티브거든요. 그래서 제 둘째 딸이 마음이 지금 저 위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돌 되기 전부터 뭘 했냐면 제 핸드폰과 엄마 핸드폰에 잠금 해제 지가 하는 걸 자꾸 돌 되기 전부터 완전 깐난애기부터 그 다음에 뭔가 유튜브 같은 거 버튼을 누르려고 해요. 이미 그것들이 몸에 다 체득화가 돼 있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이 G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까지 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G세대가 1995년 이후라고 적혀 있는데 15년 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예비 고1부터 예비 고3까지가 G세대입니다. 그럼 예비 중1부터 예비 중3까지는 G세대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대 구분으로는.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 알파 세대입니다. 지금 맞죠? 화면이 제가 볼 때는 뭐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네, 알파 세대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알파 세대는 이건 예전 자료라서 뭐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2010년 이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2010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2024년까지를 알파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알파 세대는 옆에 화면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X세대도 이미 옛날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디지털 이주민, 체득화하고 있는 그 세대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이 알파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알파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옆에 보시면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평균 1시간 넘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1시간 넘게라고 했지 실제는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핸드폰 보급률이 엄청 높습니다. 핸드폰 보급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막 핸드폰 주세요라고 막 계속 떼를 쓰는데 그걸 못 이겨서 핸드폰을 보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가 계속 뉴스에서 무슨 사건, 사고들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나 불안해서 우리 자녀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확실한 거는 핸드폰 보급률이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0.72명이었을 거거든요. 출산율이. 그러면 제가 오륜교회를 갔을 때 오륜교회 주경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20만 명, 만약 20만 명이 올해 출생을 했어요. 그럼 20만 명이 출산을 했을 때 남자, 여자 성비가 똑같아 라고 전제했을 때는 그럼 10만 커플이 20년 뒤, 30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았다고 했을 때 10만 명이고 0.72명으로 하면 6만 명, 7만 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태어난 애. 그래서 이만큼 아이에 대해서 엄청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돌보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집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A포켓 골드키즈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포켓은 주머니잖아요. 8개의 주머니라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 숙모, 고모 뭐 그런 8명의 모든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그 아이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골드키즈도 동일한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고 결핍이 없습니다. 당장 저희 청소년 아이들만 해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치킨 사줄게 뭐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냐면 저 필요 없는데요. 집에 가서 시켜 먹으면 되는데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왜요? 저는 안 남아있을 건데요 하고 가버려요. 네, 풍족한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제가 작년부터 뭔가 하나 터득한 게 있는데 학부모님들 죄송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혹하게 하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조기 퇴근시켜준다 라고 했을 때 애들 진짜 완전 미친듯이 열심히 합니다. 2번째, PC방 5시간 충전해준다. 미친듯이 열심히 합니다. PC방 5시간 충전,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4시간 반인데 4시간 충전해보자 5,000원 들거든요. 치킨 한 마리 2만 원 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에 더 열광하지 돈으로 이제 움직이는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 알파 세대입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건데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세대 특징 지났습니다. 세대 특징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보시고 키워드가 된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계속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청소년 관련 법들입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중기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전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을 해서 총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하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걸 10대부터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법상으로 자원봉사 등록을 해서 뭐 점수를 받을 수 있거나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나이가 24세까지입니다. 대학생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학생까지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그 다음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사전에 그 법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해 전, 지금 없어졌는데 몇 해 전에 셧다운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2시가 되면 게임이 딱 튕겨 나가버립니다. 청소년들은. 그게 셧다운제인데 그게 청소년 보호법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 그때 뉴스에 나온 게 PC방에서 죽치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몇 명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을 하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보호법률을 만든 거예요. 셧다운제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유해 약물, 그 다음에 음주, 담배 이런 것들 소매점에서 살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호법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도 청소년 보호법 안에 범주 안에 네, 괜찮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친권자, 친권 수급자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호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 보호법은 음주나 뭐 그런 유해 물품들이 사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세라는 기준으로 끊어놨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뭐냐면 이것도 그 법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청소년증이라는 거 아시나요? 청소년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선가 이제 국가기관에서 활동을 할 때 뭐 관람을 하러 가거나 그런 거 할 때 청소년인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증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러 관할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청소년 복지지원법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출하거나 이제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 단기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쉼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법률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것들의 복지라는 형태로 지원을 받는 모든 형태가 복지지원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청소년, 이것도 19세고요. 대부분이 다 1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청소년 활동진흥법은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수련 활동하고 서로 교류하고 문화 활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10대 에버 여기 함께하는 교회가 10대 에버 수련관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구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 지금 주차장은 안 보이지만 뒤에 경사로 이거 장애인 갈 수 있게끔 해놓고 소방시설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층에서 샤워 온수 나온다고 신나가지고 샤워하고 문을 벌컥 열면 그 수증기가 바로 앞에 이 센서에 부딪히는 순간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갑니다. 바로 화재 경보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해서 다 법률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야영장, 특화 시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 활동에 대한 법률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밑에 보시면 근로기준법,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청소년들이 혹시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청소년을 고용하신다 그러면 이거 진짜 유의해야 되는데 하루에 7시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그리고 15세 미만은 13세에서 15세 미만은 그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지자체에다 연락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15세 이상부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후견인 동의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후견인 동의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불법이에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허락받았다 소용없습니다. 비치되어 있지 않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뭐 검사하러 가서 후견인 동의서 어디 있나요? 지금 없는데요? 그럼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로 청소년들을 정의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향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특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진짜 아이같이 너무나 어린 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성인인 것처럼 취급받기 원해요. 이 두 가지 특성이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지그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채로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이게 청소년기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신체 변화가 큽니다. 근데 이게 신체 변화가 큰 게 그냥 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불만족됐을 때 수치심이나 불안감 같은 정서 불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머리가 곱슬머리거든요.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직모이신 분들이 항상 곱슬머리한테 일말을 합니다. 곱슬이라서 머리 관리하기 편하시겠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저의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장마철 만되면 머리가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것들이 저한테는 계속해서 수치심으로 뭔가 계속 안 좋은 것들로 가는데, 저를 겪지 않은 직모인 사람들이 그것들이 너무나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청소년기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내 정체성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 자체가. 때로는 키가 크지 않아서 내 친구들은 170, 180까지 크는데 나는 아직도 150대예요. 때로는 나는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로 가리고 다녀요.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수치심과 불안감이라는 존재적인 자신의 자존감을 계속 깎으면서 자랄 수도 있는 시기가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러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는 그냥 호르몬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분비되고, 여성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서 이제 남자로서의 구실을 하기 시작하고, 여자로서의 구실을 하기 시작하고, 신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호르몬 때문에 특히나 남자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유 없이 짜증내고 엄마 아빠한테 버럭 소리 지르고 막 상 뒤집어 엎고 학교에서 싸우고 오고, 막 그것들이 저절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심리적 이유기인데, 심리적 이유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유기는 젖을 떼는 시기입니다. 뗄 이자 젖 유자를 써서 젖을 떼는 시기가 이유기인데, 심리적으로 젖을 떼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보호가 간섭처럼 느껴지고 감독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들을 독립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딘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가족이 어디 간다고 하면 너무나 잘 따라옵니다. 가서 신나게 놉니다. 근데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심리적 이유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안 갈래요. 아무리 좋은 데 간다고 해도 나는 그냥 내 혼자 있을래요. 집에서 핸드폰 보고 그다음 내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게임하고 그냥 놀러 가는 게 훨씬 좋아요 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심리적 이유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차가 넘어올 때 보면 앞에 적혀있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 적혀있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라면 청소년 시기에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청소년은 이 자기 정체성 찾는 것들이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앞에 있는 정종희 청년, 김혜리 선생님 저 나이인 30살 아니면 저 나이인 40살까지도 유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합니다. 저같이요. 작년에 신학대학원 다시 갔잖아요. 한 10년 넘게 방황하다 다시 갔잖아요. 계속 유예가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의 시스템상 이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을 고민하는 시기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까지가 세대에 대한 특징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진짜 4개만 딱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다 알만한 거를 4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진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진대 뭘까요? 네, 뭐라고요? 소문신 선생님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지한 대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쌤 오늘 저 누구누구랑 진대했어요 라고 뭐 뻥치면 안 됩니다. 진대라는 말이 자주 씁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나마 제일 자주 쓰고 제일 많이 알만한 거를 가져왔거든요. 뭐 신조어라고 검색하면 진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 다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부산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광주에서 하는 말이고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공통적으로 다 쓸만한 거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진대라는 말은 진지한 대화이고, 그 다음 억가는 뉘앙스상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억가, 억지로 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쌤 그거 억간데요 라고요. 지금도 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언어를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럼 그거 욕했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억가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형적 사고.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 네, 장원영, 아이브라는 아이돌 그룹의 장원영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그 장원영이라는 멤버가 계속 말을 하면서 유행이 돼서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초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초긍정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긍정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렇게 딱 지금 물이 딱 반 남았네요. 맞죠? 그럼 반 남으면 어른들이 배웠을 때는 2가지의 반응을 생각합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맞죠? 이 2가지 사고를 생각하는데, 장원영은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뭐냐면, 내가 연습이 끝나고 너무나 목이 말랐어.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이 딱 반이 남아있네. 내가 한 병 다 먹기에는 물이 너무 많고 그거보다 더 작게 먹기에는 목이 마를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딱 반이나 남았네. 나는 너무나 럭키비키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럭키비키는 비키가 장원영이 영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럭키비키, 럭키한 장원영이야 라는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예로 들자면, 빵집에 막 웨이팅하는 빵집들 있잖아요. 줄 쫙 섰어요. 섰는데 내 앞에서 자기 빵들이 다 나갔어요. 매진됐어요. 내가 먹고 싶은 빵이. 그때 이제 장원영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뺑오 쇼콜라라는 빵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뺑오 쇼콜라를 먹고 싶어서 줄에 섰는데 내 앞에서 줄이 끊겼네. 그래서 새로운 구운 빵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나는 럭키비키한 사람이야. 사고 체계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것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하진 않지만 이것들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도파민 아시죠? 신경물질 전달 체계에서 말하는 도파민,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아시죠? 이건데 이게 왜 유행이 됐냐면, 옛날 이름으로 이말년, 지금으로는 침착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웹툰 원래 만화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웹툰은 안 그리고 유튜버로 전향을 해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침착맨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하는 게, 흔히 말하는 도파민이 분비될 만한 엄청 자극적인 행동들을 계속해요. 엄청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하는 게 도파민의 노예가 됐다고 해요. 항상 자극적인 것을 쫓는 애들이 있으면 정말 도파민 노예인데요, 도파민 쫓아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 말들을 썼을 때 그냥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말인지 뉘앙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세대 문화 중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향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3가지만 언급해놨습니다. 첫 번째, OTT입니다. OTT는 오버 더 탑이라는 거로, 그러니까 셋탑박스가 있는데 그 셋탑박스를 넘어서서 이제 어디서든 영화든 미디어를 볼 수 있는 그 개체를 OTT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대충 이렇게 있는데, 애플 TV부터 애플 TV, 왓챠,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 웨이브, 쿠팡 플레이, 유튜브 이렇게 있는데, 자, 혹시
나는 이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분. 네, 두 분, 세 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분. 근데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가 쿠팡 와우 회원이라서 쿠팡 플레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디즈니 플러스까지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대부분 이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볼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거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같은 거 타고 갈 때도 저장을 해놓은 거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는 시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SNS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거 아닙니다. 밴드 같은 거. 밴드는 40, 50대 어른들이 보통 하는 거고, 예. 제일 많이 하는 게 중간에 있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그나마 또 하는 게 틱톡, 유튜브, 이 정도입니다. 일단 인스타그램이 제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하냐면 그냥 할 일 없을 때 인스타를 이렇게 계속 넘겨요. 피드를 계속 넘겨요. 넘기는데 인스타 피드는 얼마 안 기거든요. 10초 이내가 대부분인데 그 10초 이내를 다 보잖아요. 한 1초도 안 돼서 계속 넘겨요. 넘기다가 자기 꽂히는 거 있으면 잠깐 멈춰서 잠깐 보다가 또 넘겨요. 이거를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핸드폰 번호 서로 교환 안 합니다. 핸드폰 번호 교환 안 합니다. 뭐 하냐면 인스타 아이디를 교환합니다. 인스타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 버디버디 메신저 뭐 그런 것처럼 네, 쪽지가 있는데 그걸 DM이라고 하거든요. DM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카톡도 잘 안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연락할 때는 카톡으로 잘 안 하고 차라리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해서 인스타 DM은 안 보내고 걔들하고 연결하기도 싫고 팔로우해서 연결하기도 싫고 그냥 문자를 보냅니다. 차라리 문자 보내면 답이 빨리 옵니다. 카톡은 확인 잘 안 해요. 그냥 인스타 DM으로 모든 것들 다 합니다. 그만큼 SNS를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전부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게임. 이 게임이 지금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거든요. 이거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게임들을 합니다. 각자 취향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모바일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다 하는 친구들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이게 동시 접속자가 작년에 롤 챔프라고 우리 축구 월드컵 같은 걸 하는데 그거 결승전에서 동시 접속자가 700만 명이었던가 전 세계에서 네.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2024년에 당연히 다행히도 그렇게 한 애들이 없었는데 2023년에는 우리 청소년부 애들도 몇 명이 교회에서 롤챔 결승하는데 오늘 보면 안 돼요라고 해가지고 저 언약골 3에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 지금들이 네. 팝콘 먹으면서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광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나 이상은 다 하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말은 미디어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서 미디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두 번째로는 조금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M4 세대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맨 처음에 3포 세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3포 세대. 게다가 두 번째 나온 게 5포 세대인데 5포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꿈이었나? 뭐 해가지고 5개 나오고 그다음 7포 세대가 나왔거든요. 7포 세대가 나오고 나서 7포 세대도 이거로도 우리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M포 세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게 벌써 한 10년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 M4 세대라는 것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M4 세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포기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M4 세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포기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포기를 한다는 이유 자체가 이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 포기하겠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하게 들여보면 나는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말하는 규범적인 이것들을 다 포기하겠다인 거예요.
한 5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욜로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기에 원래 브레이크라는 뭐 캐나다 래퍼가 자기 2017년에 자기 곡을 발표하면서 이 욜로라는 단어를 써서 시작이 됐는데, 이 욜로라는 단어가 you only 맞죠? You only live 잠깐 once 제가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건데, 그러니까 네 하나뿐인 인생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 연애를 하기 위해서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 그 다음에 직장을 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래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네 자신이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라는 게 그때 완전 유행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그게 싹 사그라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것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고 여행사 완전 불티났습니다. 진짜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욜로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됐는데, 결국은 그 말은 M4 세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포기하지 않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하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부수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 더 나아가서는 초등부까지도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게 M4 세대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포스터가 한글 자세히 안 보이실 건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25회 서울 키어 문화축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Yes 키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2024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원래라면 항상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계에서 좀 한 발 앞서가지고 이거를 그 시청 앞 광장에다가 청소년 행사를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각자의 뭐 인권들을 다 인정을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게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리가 법적으로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그 기독교계에다가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했어요. 어디서 했더라? 하여튼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했는데, 이걸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막 난립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을까봐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2020년 퀴어 축제가 있을 때는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이제 체험 부스들을 다 설치하잖아요. 체험 부스에 보면 퀴어 유튜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민사고, 사대부고의 퀴어 동아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퀴어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간다고 하는 그 고등학교에 그 동아리가 버젓이 있고, 그때 공식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퀴어 축제에서 부스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무지개 예수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좀 이상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단체가 있는데 걔들이 뭐냐면, 무지개라는 게 퀴어들의 상징한 색깔이거든요. 원래 7색깔 중에 6색깔만 사용합니다. 근데 그 무지개의 상징한 색깔인데, 그래서 퀴어들을 사랑하는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의 친구, 그거를 퀴어 주의 친구 뭐 이렇게 지그들끼리 노래를 불러요. 찬양이라고 하면서 불러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지개 예수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전국 곳곳에 무지개 예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상세하게는 안 알려주고 뭐 부산에 몇 개, 뭐 어디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세요라고 해서 링크 주소가 또 있습니다. 제가 그거 들어가 봤거든요. 링크 주소에 보면 뭐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막 그런 것들 적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적어 보다가 마지막 전송에서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 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참아 못하겠어서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노출됩니다. 그리고 아까 OTT 사이트에 보면 이런 동성애 물이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 제가 10대 문화 강의 할 때도 했었는데, 뭐였지? 하여튼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드라마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그 드라마 제목을 검색하면 그냥 공대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담은 무슨 드라마라고 돼 있는데, 실제 남자 둘이서 서로 동성애를 하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여과 없이 남자 2명이 키스씬이 나와요. 이미지 들어가면. 좀 당황스러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끼리 사랑하는 걸 BL물이라고 하거든요. 보이스 러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서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동성애가 잘못인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것도 노출되잖아요.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묻어집니다. 그러면서 괜찮은데? 그게 뭐 어때서가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찬성한다고 벌써 절반 넘었어요. 동성애 괜찮다고 생각한다, 찬성한다. 어떤 여론조사는 70%도 넘어요. 찬성한다에. 근데 이거를 상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제가 제 딸 그림이하고 마음이가 있잖아요. 걔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저는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가 올해 10살인데 10년 뒤, 20년 뒤는 그만큼 노출된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가치관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들이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계속. 아이들한테 말해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 계속 나도 모르게 화만 내게 되고, 손절하자고 막 역정내고, 자녀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이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대는 계속해서 악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게 뭔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미약하다, 없다, 신학의 수준만 예전 같지 않다. 없다는 거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성교회를 가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제 이제 대학원의 동기들 중에서 초동부, 중고등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4명, 5명 붙잡고 겨우겨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자체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골드키즈, 에이포켓 그 세대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 미약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신앙의 수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지금 고3이 배웠던 것과 지금 중1이 배웠던 것이 분명하게 초등부에서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달라집니다. 교육부서 지금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이들 수준이 계속 떨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 혹시 공경나간 선생님 이거 확대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불시로 시험을 쳤습니다. 추석 연휴 그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안 왔거든요. 38명뿐이 안 왔어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불시로 시험을 쳤습니다. 전에 광고 절대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당일날 자 오늘 설교 간단하게 오늘 설교 적용 우리 시험 친다. 총 100점 만점인데 이 중에서 전체 평균 60점이 넘으면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간식을 사주겠다라고 하고 시험을 쳤어요. 대신에 그냥 너희들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익명으로 하겠다. 이름 적지 마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을 적어라 라고 시험을 친 겁니다. 진짜 상식적인 내용들만 적었거든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이 답 당연히 애들한테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성경의 권수를 적으시오. 여기서는 제가 구약 권, 신약 권, 합 권이라고 말고 숫자만 기입하면 되는 겁니다. 틀린 애들 많습니다. 그 다음 천지창조 며칠 동안 했을까요? 7일이잖아요. 6일이라고 한 애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왜 6일이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럼 쉰 거는 천지창조 아니야? 하나님 안식일 하신 거는 천지창조 아니야? 라고 반박을 했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적으시고 12제자 쫙 했잖아요. 근데 옆에 보시면 12제자를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그중에 3명만 적으라고 했어요. 3명이면 적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못 적은 애들 많아요. 어떤 답을 적었냐면 어떤 애들은 야곱, 바울, 요셉
야곱, 바울, 모세, 또 어떤 애들 이삭 적고 난립니다. 진짜 솔로몬 적는 애도 있고 오만 애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이름 적으시오. 이것도 수많은 역대 왕들인데 그중에 3명만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3명만 적고 끝이에요. 그 다음 어디서 죽어들었다 히스기야 뭐 그런 사람들 적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못 적는 애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음에 뜻을 쓰시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걸 제가 문제를 냈었냐면, 제가 박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했지만 7월 달에 이제 서로 교육자들 휴가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7월 달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7월 달, 8월 달 2달 동안 이거에 대해서만 설교를 계속 했었어요. 심지어 임마누엘은 제가 그 2달 동안에 3번 했어요. 근데 이걸 틀립니다. 뭐라고? 참 기가 차는 건데, 예시 중에 하나가 예수의 뜻을 적으시오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아니면 그냥 구원자 뭐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 어떤 친구는 뭐라고 적었냐면 기독교 창시자,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냥 적으면 되는데, 어떤 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럴 좀 있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기도 끝날 때 라고 적어놨어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배점이 제일 큰 거가 이겁니다. 그냥 이건 잘 안 보셔도 되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각 25점씩 해놨어요. 근데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확히 맞아야 정답이라고 제가 단서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애들이 조금이라도 적으면 그때 제가 맞다고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 말에 쫄려가지고 못 적는 애가 있었어요. 어떤 애는 뭐라고 적었었냐면,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넘길게요. 넘기지 마시고, 이게 그래서 제가 평균 60점을 넘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간식을 사준다고 했잖아요. 몇 점이 나왔을까요? 참고로 제가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아까 3개 적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라도 맞으면 2점, 2개 맞으면 3점, 3개 다 맞으면 5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 다 줬거든요. 몇 점이 나왔을까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몇 점요? 네? 40점? 아,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겠죠? 저기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가면 평균 점수 45.47점입니다. 5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5가 아니에요. 제가 부분 점수 다 줬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 부분 점수 다 줬어요. 어느 정도로 줬냐면, 학생 옆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학생 1번은 빵점입니다. 그냥 물음표 끝. 그리고 뭐 학생 2번에 보면 사도신경 3점 적어놨거든요. 3점 뭐라도 몇 개 적은 거예요. 그 다음 학생 7번 주기도문 3점. 이 7번이 뭐라고 적었냐면, 주기도문 칸에다 정확히 딱 이렇게,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늘, 우리 아버지, 이름, 몰라. 근데도 제가 3점을 줬어요. 이거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는데, 이게 38명,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애 한두 명 안 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45.47점인데 그래 고생했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그 홍루이젠 같은 샌드위치를 사주긴 사줬는데, 이만큼 신앙 수준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부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초등부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했어요? 다 외웠대요.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학습효과 피라미드 얘기했죠. 그냥 맹목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거로 체득화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신앙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청소년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만 그럴까요? 초등부는요? 유치부는요? 대학 청년부는요? 저번 주에 박성호 전도사님 초등 1부 얘기하면서 대학 청년부 얘기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 과연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한테. 저는 이게서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거기 비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열매가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이런 핑계 대고 싶습니다. 목사님 세대와 제 세대는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 상태는 더 안 좋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올 때는 뭔가 되거든요. 욕을 하고 소리 지르면 되거든요. 뭔가 저번에 와서 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깜깜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똑같이 욕을 하고 소리 지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 괴리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저의 청소년부 사역 방향이 이겁니다.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신학대학원 1년을 계속 하면서 1년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했을 때 저에게 나온 결론이 물음표입니다. 이 물음표는 모르겠다의 물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던져주자는 물음표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물음표를 던져주자.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부의 교육 철학입니다. 물론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진짜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냥 모든 거 틀을 다 만들어 던져주는 게 제일 속편해요. 한 가지 예로 지금 YTF 원래라면 3월 22일 날 예정을 해놨었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서 계속 그전에 선생님들이 다 모든 것들 기획을 했었거든요. 기획을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 끌고 갔었는데 이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접었고 그냥 우리 교사들끼리는 10월달 12월달 그때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방학 동안 신방을 가면서 어떤 친구가 왜 YTF 안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안 할 건데 너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안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지가 덥석 물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덥석 물었어요. 그러면서 지가 친구들 연락해서 몇 명이 지금 구성을 했어요. 근데 3월 29일 날 날짜 잡았거든요. 아직 발대식도 못했어요. 당장 이번 주에 그래서 억지로 이번 주 발대식을 하자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 너무 깝깝합니다. 그냥 제가 모든 계획서 다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애들한테 던져주고 이것들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저도 제 스스로 계속해서 이 물음표를 던져주기 위해서 같이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깝깝하고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물음표 저는 던져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가 뭐를 시작했냐면 잘 안 보이시겠는데 첫 번째 화면이 뭐냐면 찬양 제목들이거든요. 찬양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부터 시작해서 쭉 찬양 제목까지 설교를 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 애들이 찬양을 잘 모를 뿐더러 찬양을 불러도 맹목적으로 불렀습니다. 항상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찬양이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배경이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서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하면서 이 찬양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 찬양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의도가 뭔지를 설교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풀어내면서 아이들한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가지고 할 때는 그때 우리 함께하는 게 11월 12월 찬양이었죠. 9월 10월 찬양이었네. 9월 10월 찬양이었는데 그때 그 찬양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설교 딴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 읽고 한 1분 정도 설교하고 다시 일어나 가사 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사 보면서 한번 찬양 들어봐라 해서 찬양 틀어줬습니다. 듣고 나서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너희 묵상해라. 그 다음에 오늘 3명 발표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안 끝난다. 당연히 애들 버팅기죠. 버팅기는데 10분, 20분 지나도 진짜 안 끝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3명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계속 고민을 던져주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해서 이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곡을 왜 이렇게 적어놨었냐면 8곡을 제가 또 한 2주 전에 8곡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찬양이 이거다. 그러면 너희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셀별로 모여봐라. 그 다음에 이 8곡 중에 하나의 가사를 적어라.
셀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할 거. 가사 적고 한 주 동안 묵상할 거를 한 주씩 다 적어라. 개인적으로. 다 적고 그걸 서로 나누게 하고 그다음에 적은 종이 다 둘러서 이렇게 잡아라. 잡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시키고 끝내고. 그러니까 계속 물음표 던져주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분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이거든요. 요만한 16절지에다가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을 추수감사절 때 다 적고 꾸미고 해가지고 이거 잘 한 조에게 이제 간식 자기 MT 지원비 그렇게 지원해줬거든요. 한 조만 선정해서. 그래서 이걸 할 때 장난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밝게 놀면서 즐겁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이 뭐냐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얘기 안 나왔는데 조만간 얘기가 나올 건데 뭐냐면 씨앗 헌금이라는 것들을 각 교육부서에서 다 걷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옆에 이제 부지를 우리가 사잖아요. 사는데 지금까지는 어른들의 일이었어요.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부지를 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물을 올린다고 했는데 저것을 누려야 될 아이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씨앗 헌금이거든요. 자, 이제는 너희가 언제까지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언제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 거냐. 우리도 어른들을 격려하고 우리도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자라고 하면서 씨앗 헌금을 광고를 하고 그날 이 두 가지를 적었어요. 녹색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10년 뒤에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적어라. 물론 장난친 애들 있습니다. 이 장난친 애들 있지만 그래도 적어서 지금 청소년부실에 붙어 있습니다. 또 옆에 노란색은 뭐냐면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장년부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적어라.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밥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청소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있었기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이제 적은 겁니다. 물론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아이들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에 상상도 할 수 제가 맡기 시작해서 이게 잘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전에 제가 교사로도 계속 있었지만 그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너무나 더디지만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1년의 사역 계획입니다. 이건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날짜, 월, 일 적혀있고 옆에 절기, 교회 절기 있습니다. 설날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런 절기들을 적어놨고요. 절기 중 다 적지 않고 그냥 굵직한 절기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사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교회 달력에 보면 다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행사에 대해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옆에 가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염두해둬야 될 일정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옆에 가는 교사와 학부모가 염두해둬야 될 일정들을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이게 빨간색처럼 보이는데 주황색으로 뭔가 띄엄띄엄 있는 거 있죠. 제일 끝에 칸에. 그게 뭐냐면 2달에 한 번씩 제가 학부모 간담회 적어놓은 겁니다. 네, 학부모님들 힘드시겠지만 저거 간담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서 막 노력했고 학부모님들은 힘써서 노력했는데 각자 하다 보니까 서로 힘만 빠지고 아이들이 케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연합해서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우리 한 아이를 위해서 같이 힘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회장님께도 말씀드렸었고 학부모 회장님도 좋습니다. 이거 2달에 한 번씩 하고 또 격월로 가능하다면 학부모님들끼리 기도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따로 놀고 그 학부모님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같이 하는 과정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수요성경대학에서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주세요라고 계속 공지를 했던 거고 두 번째가 다음 주에 있을 여기 달력에
일정에 넘는데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부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어떤 말을 하실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교육자로서 이제 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학부모님들께 요청했던 거는 아이들이 다른 시간 다 모르겠고 저녁 집회하는 시간, 같은 시간에 교회 안에 다른 장소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학부모님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셔야지만이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것들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물음표가 결국은 이 모델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에게 물음표가 던져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도 물음표가 던져지고요. 부모님들에게도 물음표가 던져지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물음표가 던져지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연합되는 그 과정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저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제가 그냥 일정표 다 짜면 편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일정표 해가지고 25일, 26일, 27일 시간만 적어놓고 빈칸을 종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다 짜보세요. 선생님들 뻥쳤는데 다 짜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다 짠 것들을 짜고 그것들을 가지고 쉐어링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했던 포인트들을 다 잡아가지고 공통되는 걸 묶어서 새벽기도 하자고 했으니까 새벽기도하고 숙박에 하자고 했으니까 숙박하고 낮에 프로그램하고 팀 나눠서 선생님들끼리 회의하게끔 하고 계속 선생님들에게도 계속 물음표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칭 클리닉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코칭이라는 것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코칭과 비슷한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제일 위에 화살표 있는 걸 보시면 티칭, 트레이닝, 퍼실리테이팅 네, 제가 영어가 약합니다. 퍼실리테이팅, 매니징, 컨설팅, 멘토링, 코칭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적어놨고 그거에 대해서 화살표로 해서 나 중심, 상대방 중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칭과 트레이닝과 티칭으로 갈수록 내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주체자가 돼서 그 사람 중심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코칭은 이거 표 뒷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뒷면에 상대방 중심이란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게끔 하고 상대방을 결정짓게끔 하고 그것들이 계속 격려하고 치열업해서 할 수 있게끔 돕는 게 이쪽 상대방 중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고 먼저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네, 이거를 제가 구분지어서 한 번 더 풀어놨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크게 부르심과 목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가로 더 삽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어른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 삼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끔 신앙이 전수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 다음에 부모로, 그리고 교회의 어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생님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다시 이 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정종희 청년, 머리가, 역시 G세대 빨리 돌아갑니다. 머리가. 우린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밑에 적어놨잖아요. 우린 전인격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적어놨잖아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매니징, 그러니까 뒤처리를 해주고 컨설팅해주고 멘토가 되고 삶을 코칭해주고 이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이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교사, 학부모, 성도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자입니다. 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조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셀프 이미지. 아까 처음에 강의 전에 했던 거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나는 현재 청소년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나를 청소년부를 위해서 어떠한 자리로 부르심을 하셨는지 같이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번 옆 사람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강의 전에 했던 것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고요. 네, 하시는 거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나 강사님 말했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네, 좋아요, 원래는 페이스북 좋아요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하자는 거 그게 아닙니다. 뭘까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네? 오, 맞아요. 오, 네, 그거 맞아요. 네, 제가 어릴 때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디지털 뭐였죠? 이주민이었죠. 네, 아니죠. 이주민 아니죠. 아, 갑자기 단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체득하고 있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마땅한 놀이기구가 없었어요. 해봤자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오락실 하나가 있어가지고 맨날 거기서 오락하다 보면 동네 형들한테 삥 뜯기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뒷덜미 잡혀서 나가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자주 했던 게 골목마다 동네마다 골목에서 놀았습니다. 항상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술래잡기, 다망구, 피구, 축구 등 뭐 오만 거 다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렇게 하면서 했던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김은진 집사님 말했던 것처럼 손가락 내밀고 뭐뭐 할 사람 요요 다 붙어라 하면 막 이렇게 이거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니면 이제 한 명씩 집에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붙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오늘 뭐 할까, 뭐 다망고 할까, 술래잡기 할까, 뭐 할까 뭐 하면서 그것들을 하고 노는 겁니다. 맞죠? 그것들을 정재민 청년은 모르겠지만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부터 저 윗연배는 이걸 아실 겁니다. 이거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부사역을 위해서. 나는 교사가 아닌데, 나는 함께할 시간이 없는데, 나는 청소년들이 무서운데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놀이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깍두기? 네. 어릴 때는 이 깍두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깍두기가 되면 나는 덜 떨어진 애라는 취급을 받은 거거든요. 항상 이 게임을 잘 못하고 하는 사람은 취급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깍두기라는 게 엄청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면 깍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터치 안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냥 마치 성령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 무명인 것 같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걔는 룰을 파괴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깍두기가 있을 때 그 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꼭 깍두기 있는 팀이 이깁니다. 왜냐면 룰 파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기 힘든 깍두기한테 저거 해라고 시키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깍두기 있는 팀이 이깁니다. 이 깍두기의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아이들하고 뒹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욕하고 때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하고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나가다가 한 번씩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계속 함께하는 게 청소년부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제가 말하는 거에 반응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한 번만 올려보실까요? 네. 그러면 원래라면 이렇게 하면 손가락 이렇게 다 포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 포갤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요 다 붙었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기도 도와줄 사람 요 다 붙어라. 소리가 작은데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도 도와줄 사람 요 다 붙어라. 관심 가져줄 사람 요 다 붙어라. 네. 이거 좀 길어서 제가 잘해야 되고. 청소년들 칭찬하고 말 걸어줄 사람 요 다 붙어라. 청소년 행사에 같이 참여할 사람 요 다 붙어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를 해주시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소년부는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자라날 겁니다.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더디더라도 자라날 겁니다.